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었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일어났던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최대의 독립운동이죠. 3.1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준을 잡는 시점이요. 딱 1919년이에요. 1919년. 일단 기준 잡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3.1 운동. 언제라고요? 1919년. 자, 우리가 이제 볼 건요. 배경, 과정,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요. 다양한 독립운동 전개되고 있었죠. 뭐 독립의군부라든지 대한광복회가 조직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이렇게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폭발적이고 정말 전 민족이 참여하는 거적적인 독립운동이 짠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대외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1919년이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정확한 그 시점은 기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계사가 아니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러시아에서요.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이걸 바로 이제 러시아 혁명 이렇게 불러주고요. 아니면 10월에 일어났다 해서 10월 혁명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러시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불평등한 이런 구도 자체를 타파하고 싶어 했었어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질서를 타파하자. 그렇죠? 그래서 사유재산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구조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약소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깨주겠다. 그런데 우리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으로 이름 바꿀 거거든요. 소련이 그것을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이런 걸 딱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정말 소련이 우리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말 그대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앞서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광풍 속에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가지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예요. 반면에 식민지가 좀 적었던 나라가요.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뒤늦게 이제 개입되는 나라들인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독일 같은 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식민지가 좀 부족했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영토는 넓었지만 독일이랑 또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구도가 되겠는데, 결국 이 전쟁에서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얘네가 졌어요. 그럼 이제 승전 국가들이 이제 이 패전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니너가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있잖아. 그거 우리가 안 가진 대신에 다 독립시켜. 이렇게 버려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승전국에 들어갔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패전국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오스만 투르크 니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다 독립시켜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던 건, 전 세계 있는 모든 식민지는 독립해야 돼. 그 식민지는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 니네 식민지 독립시켜야 돼. 그래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그 뒷이야기가 안 들어온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식민지 독립 후원하는데 요 앞에 이야기만 딱 들어온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계사적인 이런 변화가 국내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만주에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독립선언을 했고요. 당시 이제 국외 여러 조직이 형성이 됐었는데, 중국 상하이에 결성돼 있었던 조직이요, 신한청년당이에요.
신한 청년단. 저 이것만 할 때마다 항상 짧은 소리가 나와가지고요. 되게 민망해요. 신한 청년당. 예, 결성이 됐는데 이 신한 청년당에서 뭘 하냐면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민족 자결주의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패전국 처리 문제를 막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예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우리도 지금 독립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우리의 열망을 빨리 강대국에게 전달해 대표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도 우리 유학생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이 28 독립선언이요. 1919년 2월 달인 거예요. 자, 그러니 세계사적인 흐름인데다가 또 국외에서 다양한 독립의 어떤 그 열망들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종이요. 되게 이제 불운한 왕이었죠. 근데 이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어떤 얘기 있었냐면 고종이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셨대. 근데 일본 애들이 명성황후도 그렇게 죽이더니 고종에게도 식혜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인 거구나. 이런 식의 풍문이 돌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종의 마지막 가는 길은 보자 이러면서 서울로 몰려들겠죠.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만세 시위 운동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 일단 배경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확한 위치와 조직명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발표를 했는지까지 짚어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종교계 지도자들과 학생이에요. 자와 학생. 일단 기본으로 국내에서는요. 더 이상 대놓고 독립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1910년 일제가 헌병 경찰을 내세워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무장 독립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일본의 레이더망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비밀 결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건요. 종교계 지도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요. 한용운, 기독교 쪽에서는 이승훈, 천도교 쪽에서는요.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 33인 들어보셨죠? 그 33인이요. 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됐지만 당시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바로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학생은요. 책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판의식이 삭트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은요. 대학생 아니에요. 주로 고등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이 오늘날 고등학생과는요. 고민의 강도가 달랐죠. 민족의 운명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몰래 독서회 같은 거 이제 운영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정도 이제 기회가 포착이 된 거죠. 상황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 곳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한 건 아니고요. 종교계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태화관이라고 해서요. 유리집입니다. 여기 있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입니까? 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어디죠? 탑골공원. 제가 파고다 공원이라고 해서 너무나 민망한 게 거기에 어학원 이름이잖아요. 정말 미치겠다. 자,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벌여요. 학생들은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약속한 시간에 나와줄 거라고 계속 기대를 했었지만 종교계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총독부에 전화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으니 잡아가려면 잡아가. 실제로 와서 잡아갔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3.1 독립만세 운동은요. 일단 전국의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제 억압을 받고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농촌으로까지 확대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3.1 운동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2달 이상 동안 지속되었던, 그것도 전국적으로 벌었던 만세 시위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만세 시위 운동의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통 그 독립 만세 운동이다 그러면 평화적인 시위 운동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평화적으로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러한 평화적인 만세 시위에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때 체포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죠.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당시 이제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는데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장날 열리잖아요. 그때 친구들과 더불어서 태극기 준비하고 독립선언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날에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때 일본이 무력 진압을 하면서 그의 엄마, 아빠가 피살이 됐고요. 유관순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잡힙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여자에게 내린 최고형인 7년형을 선고받게 돼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고문을 순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농민들은요, 1910년대에요, 토지를 빼앗겼어요. 더 전에는요, 일본의 상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쌀을 다 입도선매하는 바람에 농촌 경제가 완전 무너졌죠. 가내 수공업도 무너지고 쌀값은 올라가고 그런 것에 대한 울번이 계속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부터는 폭력적 양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무력 항쟁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어디서요? 3.1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만 전개하였다. 예,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양상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3.1운동은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요, 동포들이 살고 있는 해외로까지 뻗어갑니다. 동포들이 살고 있는 만주는 물론이거니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일어나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3.1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독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도 1945년까지 식민지배를 받았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안에서 얻어간 게 있어요. 일단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겁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네 맘이 내 맘이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보다 정말 가열찬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장 다음 시간에 가시면요. 1920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그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1919년 이후에 무장독립투쟁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역량이 폭발이 되면서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이 이후에 전개가 되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 지도자들도 고민을 해요. 아니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그러니까 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반성을 하면서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이라고 하죠.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해 9월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 그거 틀린 겁니다. 임시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3.1운동을 얘기할 때는 거족적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계열만, 사회주의 계열만이 아니라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계층이 다 참가를 한 겁니다. 거족적 독립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일본에서도요. 그동안 무단 통치를 하다가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죠. 문화 통치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외에도 영향을 줘요. 당시 중국도요. 일본을 비롯해서 뭐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국토를 다 찢어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1차 대전 딱 끝나고 나자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중국아 니네 땅 중에서 옛날 독일이 차지하던 땅이 있지. 근데 독일이 전쟁이 졌네? 그렇다면 그 땅을 비롯해서 많은 이권들을 우리 일본한테 넘겨줘. 이걸 요구를 했어요.
이거 바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21개조 요구를요. 당시 중국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인민들이 열받았겠죠.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이것이 바로 오사운동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도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간디가요. 3.1운동에 이런 비폭력 운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돼요. 되셨나요? 예. 자, 3.1운동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사료는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재 252페이지. 자, 오른쪽 보조단 보시면 대한독립선언 보이고 있죠. 일어나라 독립군아 일제히.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한 번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표현이 대단히 직설적이면서도 그 뭐랄까요. 그 절실하고 절연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그 애국지사들 그들이 이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가 되겠고요. 그다음 일본에 있었던 조선 청년 독립단 있죠? 이빨 독립선언물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1. 본단은 블라블라 3. 본단은 블라블라 그러니까 조선 청년 독립단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단은 본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53페이지 3.1 독립선언서. 자, 5등은 이에 조선의 독립군인과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 여기 봤더니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이로써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하게 하노라. 이렇게 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공약 3장 위쪽에 갑니다. 금일 5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제치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래요. 평화적인 걸 천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종교계 인사들이 발표했었던 3.1 독립선언서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지금 하나 더 살펴볼 게요. 254페이지 보조단에 보시면 제암리 학살 사건이 나와 있죠. 일제가요 3.1 독립운동을 무력적으로 진압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그 아래쪽에 화성이 있거든요. 거기 제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청년들도 4월달 들어서면서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러자 어느 날 일본 순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쪽에 사람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깥쪽에서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을 총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한 마을을 가서 마을 자체를 초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 자, 거기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이요. 그 미국인에 의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하마터면 이제 이것이 감춰질 뻔했는데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잔혹상이 더욱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54페이지 하단부로 가셔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본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요. 임시정부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가겠지만 임시정부는 3.1 독립운동 이후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919년 9월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임시정부가 이때 처음 딱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운동 이전 그리고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요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많이 가다 보면 힘의 분산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하나로 가자 통합운동이 전개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통합되었던 임시정부가 뭐냐? 세 개입니다. 여기 연해주 좀 가주세요. 연해주. 자, 1층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만주죠. 여기 연해주 이때죠. 만주와 연해주 같은 경우는 우리 동포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고 이미 19세기 때부터요.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고 또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국내에 가깝기 때문에 독립군 부대를 만들게 되면 곧바로 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여기는 무장 독립군들의 기반이 마련돼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임시정부가 이제 마련됐었는데 그럼 이때 있었던 임시정부가 바로 뭐냐면 대한국민의회예요. 이 대한국민의회를 이끌고 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손병희입니다. 앞서 보셨던 바로 그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도 있었어요. 한성정부. 이 한성정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이승만. 중국에서는요, 상하이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상하이에 있었던 걸 이제 임시정부. 그래서 임정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승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잠깐만 이승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 어르신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상징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이승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맥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 같은 경우도 같은 대학교 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풍성했었고 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그 동포들이요. 하와이 사탕수수 그 농장에서 일하면서 하루에요. 일당 17센트 받았대요. 17센트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와중에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독립군자금을 상당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그 군자금의 미천이 됐던 곳이 이제 미국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일단 돈줄을 장악하고 있죠. 거기다가 네트워크도 뛰어내죠. 그래서 한성정부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요. 여기서 각각 수장을 맡게 됩니다. 자, 특히나 아까 여기 만주라든지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하기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이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일본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상하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영국 많은 나라들의 그 외교관들이 여기 지금 다 파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곳이기도 하겠죠.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을 수반으로 내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는 조직을 일단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어디를 통합할까 봤더니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여기죠. 그렇죠? 일본의 지배를 당장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무장투쟁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교 노선에 좀 더 치중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결국 어디에서 통합을 했냐면요. 상하이예요. 그럼 상하이에서 통합을 했다는 것은 임시정부 초반 활동에서 외교 활동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되셨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하이 쪽에서 다 장악하는 건 아니고요.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동희 선생이 갑니다. 이동희 선생은 대표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동희 선생이 여기 국무총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력이 연합되고 한성정부 같은 경우 이제 정통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무장투쟁을 주장한 사람을 흡수해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통합되더라. 됐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수립되어진 이 임시정부, 정부의 성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일단 마지막으로 배웠던 우리 정부가 뭐가 있습니까? 조선? 아니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 아니에요. 황제의 나라예요. 대한제국. 전제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신민의 주장부터 시작해서는요. 공화정이 대세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있을 때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삼권분립인 거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입법 기능을 담당했던 게 임시의정원.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했던 게 국무원.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법원.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근데 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요.
아직은 사법재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니 임시의정원과 공무원에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좀 볼게요. 일단 몸은 지금 바깥에 나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우리 세력들과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몰래 연결을 하기 위한 그 연락망을 짜놨는데 이걸 바로 연통제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연통 한번 넣어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통, 소식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요. 도, 군, 면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는 독판, 면은 면감, 군은 군감 이런 식으로요. 뭐 도지사, 뭐 아니면 군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단계를 이제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조직망을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연결했었던 그 비밀 행정 조직망 이걸 바로 이제 연통제라고 하고요. 교통국을 운영을 했어요. 이걸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 조직 그 이제 단체가 되겠는데 조직 부서? 예.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모아야 되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모아주는 군자금 있잖아요. 그런 군자금을 연결받아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군자금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했냐면요. 일단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모금 활동. 그래서 국내에서 십시일반 모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기여했었던 조직이 뭐가 있냐면 부산에 가면 백산상해라고 있었어요. 백산상해. 그리고 만주에 가면 이륙양해라고 있었는데 이런 이륙양행이랑 그다음에 백산상해 이런 회사들이 겉으로는 그냥 상행위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군자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독립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독립공채 또는 이제 애국공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윳돈 생기시면 투자하시잖아요. 그죠? 예, 투자처 찾아가는 건데 근데 이때는 내가 저거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다가 아닌 거죠. 나라가 통입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못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군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독립공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립공채를 많이 사줬던 지역이요. 미국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7센트, 지금 돈으로 200원 하루 일당 받으면서 100달러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도 11만 원인 거죠. 그죠? 200원 월급 받으면서 11만 원짜리 독립공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다음 국내는 이제 우리 동포들에게 아니죠. 그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독립신문. 여러분이 익히 배우셨던 그 독립신문과는 이름만 다르고 발행하는 조직체라든지 성격은 완전 다릅니다. 이때 그 독립신문을 썼었던 주필 중에는요. 이광수라든지 신채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계속 독립운동을 찾으면 이광수 같은 경우는 변절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광수는 대표적인 이제 문학가이지만 20년대 이후로 변절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임시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예요. 김구가 20년대, 30년대 가니까 이광수와 같은 변절자는 국내로 떠나가고 미국에서 돈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였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 사료 편찬소를 운영을 합니다. 사료 편찬소.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사료라고 하면 역사적인 우리 자료들을 말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조직이 되겠는데 한국, 일본과 관련된 그런 외교 관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독립운동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행이 돼요. 특히나 이런 이제 사료 편찬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본이 조선사 편수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이더라.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는 외교정책 때문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펼쳐나가는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승정국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죠. 이게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 이미 나가 있었어요. 근데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더니 아니 너는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니잖아.
특정 당의 대표인 거잖아. 그러니까 넌 참석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기식이 빨리 연락한 거죠. 임시정부한테. 야, 임시정부야, 니네 지금 수립됐다며? 근데 내가 여기 와보니까 나 한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고 참석 안 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그럼 너 임시정부의 대표라고 할게. 임명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석하는 겁니다. 갔다가 또 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쭉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 구민위원부. 자, 구민위원부라고 하면요. 미국에 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 예, 영사관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노선을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구민위원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계속하면요.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군사예요, 군사. 지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취약점이에요. 이게 바로 취약점.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커졌어요. 이 군사 부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가 직접 군대를 편성을 하게 되는 건, 직접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 건 언제냐면 1940년이에요. 늦어도 진짜 늦죠. 이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 산하 군대가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있는데 이게 1920년대 말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인 거고 주만,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준 건 아니고 임시정부는 지금 상하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 참의부라고 하는 이제 군사 조직이 등장하자 이 참의부 사람들이 임시정부와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뭐 연계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도 그래? 그렇다면 니네랑 우리랑 손잡게 조인하기. 그러면서 이 참의부를 임시정부 산하 부대로 이제 편성을 시켜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러다가 1940년 too late, 늦어도 너무 늦어요.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다. 그리고 이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할 때는요. 이미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당했어요. 왜 탄핵당했는지는 지금 얘기할 건데 탄핵되고 1940년에는 김구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서야 군대를 편성할 수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승만이 탄핵됐는지, 왜 이렇게 늦게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지 볼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 때문이에요.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민족주의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한 쪽인 거고 사회주의계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독립도 해야 되지만 노동자의 해방도 같이 중요하다. 두 개를 같이 쟁취해야 되겠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높았겠죠. 입장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사상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대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노선을 둘러싸고. 노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적으로 할 것인지 무장투쟁을 할 것인지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또 나왔습니다. 외교론을 주장했던 건 이승만. 반면에 안창호. 여러분 안창호 언제 들어보셨어요? 안창호는 예전에 신민에서 들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민족적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쪽은요. 실력 양성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만 하면 뭐하겠니? 그러면 다른 나라가 일본처럼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으니 일단 우리 실력 키우자. 이쪽이에요. 반면에 이동희를 비롯한 저쪽 연해주라든지 뭐 간도 이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몰아내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됐나요? 그러니까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러한 양상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이승만이요.
미국 대통령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하기 어려운데 독립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독립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나라 통치 못할 것 같으니까 국제연맹. 지금은 유엔이잖아요. 유엔은 국제연합이고요. 국제연합 전에 있었던 게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 니네가 대신 좀 통치했으면 좋겠어. 이걸 바로 이제 위임 통치론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을 주장을 했어요. 됐나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승만은 계속 외교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내부적인 갈등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채호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신채호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딱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완용 아시죠?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 사람이 을사오적 중에 하나였어요. 이완용은 그래도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대한제국 말하죠. 그런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얘기했어?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구나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빚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임시정부는요. 1920년대 가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수습하자. 그래서 국민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1923년 장장 5개월 동안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자, 입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임시정부를 유지한 채 잘못된 점을 뜯어 고치자. 개조파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게 안창호. 반면에 신채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임시정부는 안 된다. 그러니 임시정부를 해소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창조파입니다. 개조파와 창조파가요. 5개월 동안이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둘러싸고 격렬한 회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중국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많은 우리의 이제 독립 투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300여 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계속했어요. 결론은요. 답이 안 나와요. 결국 5개월 동안 막 회의를 했지만 답이 안 나는 상황 속에서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되게 되고 결국요. 지금 끝까지 이 독립협회를 그냥 지금 유지하자라고 주장한 사람 현상 유지파가 누구냐면 김구랑 이동영이거든요. 그 김구와 이동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해드렸죠. 누굽니까? 이광수와 같은 친일파들은 국내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군자금 안 들어가고 왜냐면 이승만은 이런 거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25년도에 탄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떠나게 되고 이들도 지금 임시정부로 등 돌리게 되죠. 돈줄도 끊기죠. 그래서 당시에요.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있으면서 이제 월세로 그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월세를 못 내는 상황. 그래서 집주인이 맨날 월세 내라고 독촉하고요.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2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20년대, 30년대 김구와 이동영이 어떻게 임시정부를 꾸려나가는지 모습을 볼게요. 일단은 20년대 같은 경우는요. 헌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제였죠. 그것도 이제 이승만이 나는 대통령제 안 하면 그 임시정부 안 갈 거야. 왜냐면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내각 책임제에 비해서 훨씬 더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을 몰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제 독재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때 국무령,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무령제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국무위원제. 5명의 국무위원이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맡는 국무위원제를 20년대 시행을 했었고요. 30년대 가서는요. 임시정부 어떻게 이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김구가요. 의거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의거 조직. 이거는 독립군부대랑 좀 다르게 독립군부대 같은 경우는 독립군 그 이제 전체 세력이 일본군 상태로 싸우는 거고요. 의거라고 한다면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일본인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뭐 총독과 같은 그런 통치자들 있잖아요. 그런 통치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이슈화도 일단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맞아 우리도 독립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자극을 주는데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의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걸 조직하는데 김구가 1931년에 조직했던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윤봉길은 들어보셨죠? 윤봉길이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제가 아까 너무 늦었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한국 광복군 군이 드디어 이 시기 때 창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헌법이 바뀌어서요. 주석제로 바꿨었거든요. 김구가 바로 주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구 이렇게도 불러주지만 김구 주석이라고도 불러주죠. 바로 여기서 기인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있었던 그 초기 외교를 중심으로 한 초기 활동에다가 국민대표회의가 진행되었었던 192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간 시기 그리고 그 이후 김구와 이동영이 지켜나가는 30년대 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모습 시기별로 끊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요. 자, 교재 255페이지. 255페이지 사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가요. 오른쪽 보조단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각하,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하니 각하도 평화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여 참석한 열강이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독립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좋았는데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위임 통치론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나중에 소집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자, 가장 마지막 쪽으로요. 임시정부의 고난 나왔죠.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막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의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20년대 후반, 30년대 이 당시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장독립투쟁인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찾아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